주담대 금리 7%, 과거에 상당금리가 7%에 가깝게 올라간 적이 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정부에서 억지로 눌렀죠. 그러니까 이게 몇 달 전 이야기인데 지금 와서 회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제목으로 회자를 해봐야 되죠. 무슨 이야기를 했냐?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금리를 올리는. 이번 정부가요? 설마. 저번 정부였죠? 그 다음에 물가가 워낙 비싸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에 선제 대응을 하겠다. 물가를 낮춰야 하니까. 하지만 한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금리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 금리라는 건 저격이 아니다. 시장 전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왜 금리를 올리는 거는 굳이 물가나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올린다고 말할까요? 금리 7% 되기 전에 저분이 했던 말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그렇게 오른다고 말할까요? 핵심은요, 물가도 물가인데 지금 환율도 영향 많이 미치죠. 저희는 작년, 올해 계속 환율 이야기를 했어요.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 매번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신흥국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막 외환위기 예시도 들고 금융위기 예시도 들었죠. 그때마다 환율이 폭등을 했다.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 진짜 막 1980년대 이럴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낮아서 수출이 잘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됐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폭등은 굉장히 국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도 고려가 돼 있나요? 왜 올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올리는 이유는 전반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물가나 부동산을 때려잡기 위해서, 저격을 하기 위해서 올린다고 생각을 하냐. 그리고 금리는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올렸다. 자, 지금 와서 보시면 다 틀린 이야기인 거 아시죠? 4월에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4번 인상했고 미국이 이제 1번 인상했으니까 금리 급하게 올릴 필요 없다. 저희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 가속화될 것이다. 그거는 4월 영상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2021년 12월 점도표만 봐도 답이 나왔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것. 그리고 3월에 점도표 나왔을 때 그보다 더 심각하게 긴축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6월에, 9월에, 12월에 어떻게 되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분은 4월에 우리나라는 4번이나 금리 인상했고 미국은 이제 1번 금리 인상했으니까 금리 인상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태까지 라이트하우스를 까는 인간들을 보면요, 항상 논리는 뭐였어요? 첫 번째, 그래도 집값은 올랐다. 결과론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라이트하우스 저 인간도 상승론자인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한다. 이 정도밖에 없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외적으로 저격한 거 있으면 저희는 그거 다 받아쳐줬고, 근데 아예 거론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 몇 명 있죠. 많이 아픈 그런 인간들이나 우리만 계속 까가지고 하려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 제외하고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저희 말이 맞았죠. 그리고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예측을 했냐? 아니죠. 미리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이 됐죠. 금리 역전 당해도 괜찮았다. 이때랑 이때 금리 역전 당했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역전이 되기도 하고 격차가 좁히기도 하고 하면서 움직이는 거다. 한국 기준금리나 한국 내부의 사정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단기간 역전이 됐느냐, 장기간 역전될 것이 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걸로 인해서 사태가 어떻게 됐냐. 이때랑 지금이랑 같아요? 역전됐어요. 언제? 7월에 잠깐 역전됐다가 8월에 동률을 맞추고 9월에 엄청나게 크게 역전이 됐다. 환율 폭등. 연초에 얼마였어요? 환율 1170원대였는데 지금 1430원대까지 폭등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준금리 역전됐고 물가는 더 올라가고 있고 무역 적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환율은 폭등하고 있다. 이거 금리 빨리 안 올렸을 때 저희가 다 예견했던 것들이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면서 물가나 집값만 가지고 말하신 분이랑 그분이 예측한 부분은 오히려 저격해서 생각한 거고 오히려 좁게 생각하신 거다. 우리가 범경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금리 인상이 맞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얼버무리지 말고 이런 요건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을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영끌족들이 힘들어요. 비투족들이 힘들어요. 이런 되도 않는 말 말고 정확한 요건을 말씀해 주지 못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확한 요건을 이야기한 우리 말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대출금리에서 폭리를 취한다. 기준금리 2018년도에는 1.5였을 때 2.8%였는데 22년 기준금리 1.5%일 때 4.0% 대출금리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코픽스가 1.2인데 가상금리를 많이 붙여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중이고 금리 인상기에 맞춰서 대출금리는 굉장히 과대평가됐고 지금은 가상금리가 매우 높은 왜곡된 상태다.
대출을 적게 해주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은 대출을 적게 해주고 싶진 않다. 금리가 높은데 왜 적게 해주고 싶어요? DSR에 걸린 거지. 대출 금리가 유독 높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앞에만 계산하면 왜곡되는데 지금 가상금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왜곡되어 있다. 본인이 왜곡이라는 표현 썼어요. 이건 저희가 억가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서 안 위험하다. 이 정도 되고 내 집 마련하는 게 과연 위험한 행동이냐. 기준금리 1.5일 때 2.8%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아까 그 얘기를 하시더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평균 주담대 금리는요 2018년 가장 낮을 때가 3.19였습니다. 그리고요 기준금리 1.5%일 때요 가장 낮을 때가 3.29였어요. 2.8% 어디서 나온 말이죠? 왜 왜곡하죠? 이때 보면요 보통 3.3에서 3.5 이 정도 나왔죠. 지금 4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1.2%포인트까지 차이 나진 않았다. 유리한 지표 갖다 쓴 거죠. 2.8%는 하단으로 잡으셨겠고 4.0%는 평균이겠죠. 평균은 4.0 나왔으니까 일단은 그 왜곡된 것부터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보셔야 될 게 한미 대출금리 차이 봅시다. 기준금리 차이랑 대출금리 차이를 볼게요. 높은 부분이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은 거고요, 낮은 부분이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겁니다. 즉 한국 금리 빼기 미국 금리예요. 그랬을 때 기준금리는 뭘로 비교했느냐, 말 그대로 기준금리.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뭘로 비교를 했느냐, 주담대 그리고 미국 모기지 금리를 봤을 때 2022년에 굉장히 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즉 한국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이익을 취했다? 미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세계적인 추세가 유동성 축소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늘어났죠. 은행에서 안전을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금액은 더 늘어났죠. 바젤3도 적용되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올리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세 발의 피로 올렸다. 거품은 더 많이 쌓였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왜곡된 시장이고 과도하게 받아먹은 거냐 보면 나오죠. 기준금리 차이는 요만큼 났는데 대출금리 차이는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억지로 낮춘 거죠. 억지로 낮췄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뭐예요? 정부에서 아무리 둘러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자금 조달 비용이나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냥 차근차근 올린 것보다 지금 역효과가 나면서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더라. 원리금 상환 비율이 20%가 하우스푸어인데 25% 내는 게 안 힘들다고요? 저축이 25%랑 같다고요? 저축은 쌓이는 게 보이죠? 집값은요? 100% 쌓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25% 이야기한 거는 원금 절반은 이자 아니에요? 그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근데 초반에 이자 폭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저축이 아니라 생돈 나가는 거죠. 안 힘들어요? 20% 넘어가면 하우스푸어인데 이자만 25% 내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겠다. 물론 이런 의미는 아니셨겠죠. 왜곡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과 부동산은 다르다. 주식 폭락하는 것과 부동산 같이 갑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주식처럼 황금성이 좋은 자산이 먼저 폭락했다가 부동산이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간다.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종류가 다르다. 주식은 외국인이란 존재들이 들어오지만 부동산은 외국인 보유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시장이 다르다. 주식은 지금 외국인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건데 부동산은 외국인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분이 작년에 이야기하신 이야기를 봐야 되겠죠. 자, 2021년 9월 3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 야, 강남 집값이 뭐가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상하이에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상대적으로 저평가 아닌가 하고 사러 올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언론에서 중국인 외국인 투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을 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 거래 비중은 1%대 안팎이었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 부동산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비율이 낮으니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말을 좀 바꾸신 거 아닌가요? 폭락이 올 건지 쉽게 아는 방법, 이 게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면은 폭락이 오겠죠.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요, 폭락이 올 줄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도 이야기 많이 했죠. 공급이 늘어난다든가 미분양이 늘어난다든가,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폭락이 올 건지 쉽게 아는 방법, 주변 1주택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1주택자들이 안 떨어진다고 하고 그만하실 거냐고 하면은 그때부터 폭락이 오는 거다. 1주택자들한테 물어봐라. 언제부터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되었을까요? 작년, 재작년 상승장에는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억지 느낌이 들지 않느냐? 주변 1주택자들이 예를 들어서요, 내 주변의 1주택자들은 영끌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2015년에 집 샀어. 이런 사람들이면은 폭락 안 할 것 같은데? 주변 1주택자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내 주변은 괜찮고 매니저님 주변은 안 돼. 매니저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2021년에 집을 샀어요. 당장 집값도 떨어지고 이자도 올라가니까 팔아치워야 되겠다고 난리예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폭락이네요.
주관적인 폭락 징조가 어딨냐. 그래서 저희는 폭락 징조에 대해서 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의 시발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그래서 2019년에 이야기했던 것도 2015년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이고, 집값 거품은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대출 규제가 들어간다. 그래서 일본은 바젤 1 때 망했고요. 미국은요? 바젤 2 안팎에서 망했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바젤 3 때 망하는 겁니다. 적용이 늦었으니까. 일본은 바젤 1 때 적용이 늦었으니까. 뒤늦게 따라가려다 보니까.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미국은요? 우리나라는요? 주변 1주택자들한테 물어보세요. 폭락이 올지 안 올지. 본인이 1주택자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1주택자인데 뭘 물어보냐. 내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면 폭락이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주변 1주택자들 영끌에서 당한 사람들이 집 팔고 전월세를 바로 가느냐? 아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 2013년, 2014년에 하우스푸어 된 사람들은 집 팔고 전월세 가고 싶어서 하우스푸어가 됐을까요? 그때까지도 오를 거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다. 한국집 팔고 외국집 살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고 전월세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못 버티니까 팔리고 전월세로 밀려나는 거죠. 그거는 상승장 무리하게 거품이 꼈을 때 본인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하우스푸어가 됐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 전세대란 이야기하시죠? 임대차 3법이 8월 이후 종료되는 분들이 나타나고 시장에 3억의 전세 사는 분들이 6, 7억의 시세를 맞닥뜨리게 된다. 하반기 전세대란 2년 전에 가격보다 올랐으니까 전세대란이다. 금리가 오르면 전세대출 금리도 상승하는데 전세 가격도 오르고 전세대출 금리도 오르니까 전세입자들이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갱신권 안 써도 재계약. 제가 방송 직전에 하나 찾은 아름다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역전세에 이어서 역월세 등장. 재계약하는데 이자 드릴 테니까 살아주세요. 속쓰린 집주인. 역전세 돈 돌려주는데도 아직도 전세 대란이죠. 20년 전세 시세로 계약할 수 있어야 된다. 20년 전세 시세. 2년 전이죠. 1년 전에 재계약 안 했겠죠? 최소 보장되는 기간이 2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재계약을 해요. 부족분은 월세로 돌려드릴게요. 전세 대란이 없으려면 20년 전세 시대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20년 전세 시대보다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굳이 오른 단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느냐.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세 대란? 아직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만기인 분들 바로 체감되는 전세 대란. 아니 집주인이 역월세 하고 있는데 바로 체감이 되는 전세 대란이죠. 구구절절이 그냥 너무 옳은 말씀만 골라서 하시죠. 금리가 내려도 올라 올라도 올라 맨날 오른다고 하냐. 오해다 오해. 금리는 속도의 영향. 중학교 수학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다. 속도는 속력 플러스 방향이다. 그리고 방향은 공급의 영향. 즉 금리는 속력에다가 방향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큰 존재라는 거죠.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만 하시는 거죠. 공급은 방향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정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공급이 줄었을 때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방향을 바꿔놓고 속력까지 가속화시켜 놓는다. 얼마나 옳은 말씀을 하시느냐. 속도는 속력 플러스 방향입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신다. 공급이 안 되는 이유요? 공급이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장기 침체장, 인재 침체되고 있죠. 이때 특징,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나니까 공급을 안 하려고 한다. 즉 공급이 적은 시장이 하락장이다. 수요 공급의 논리에 입각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서 공급 논리만 생각하니까 범하는 오류다. 수요를 생각하지 않아. 수요가 줄었으니까 건설사들이 수익이 되지 않아서 공급을 줄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요 공급의 논리인 거지, 공급이 줄었으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수요가 어떻게 그대로예요? 실수요는 정해져 있어도 거기에 투기 수요나 지금 영끌 같은 공포 수요들은 얼마든지 유입됐다가 빠질 수 있는 수요인데 왜 그걸 고정 수요로 생각을 하느냐. 항상 저는 이분의 명언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봐라. 본인이 하신 명언이신 만큼 잘 새기고 과거에 했던 것들과 말 바뀌어서 이상한 내가 궤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들으시는 분들도 잘 판단해서, 저희 그 영상 제목이랑 항상 날짜 올려드리죠. 홍보하고 있어요. 조회수 늘어나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홍보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때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